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붕당 정치의 형성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붕당 정치는 조선의 정치사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사림의 성장과 사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림이 성종 때부터 등용이 되고 난 뒤 사대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듯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중앙정치를 다 장악을 하게 되고 이 사림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분열로 인해서 붕당정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의 출현, 배경은 사림의 집권인데요. 사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사림은 끝까지 살아남아 선조 때 다시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훈구와 외척 세력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사림들끼리도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래서 형성 배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조전랑 문제였습니다. 임명 문제였는데 이 이조전랑이 뭐냐면은 관직의 한 이름이에요. 자, 어디의 관직? 바로 이조의 관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통치제도 얘기할 때 조선의 행정실무기관이었던 6조의 2조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서 2조는 관리의 인사권과 나라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2조의 수장은 2조 판서고 이 2조 전랑은 좀 낮은 품계의 관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뭐냐?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었고 관리에 대한 석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조 전랑이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김효원과 심이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2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김효원을 지지하는 쪽이 동인으로 형성이 되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쪽이 바로 서인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성 배경에는 이조전랑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소윤, 을사사화 때 소윤 기억나죠? 그 소윤, 외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최초의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죠. 자, 이 동인과 서인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동인은 한양의 동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동인이라고 붙여진 것이고요. 서인은 그럼 한양의 서쪽이겠죠. 자, 동인을 보면은 이황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사림이었습니다. 이황은 그 태계 이황입니다. 우리 그 지폐 1000원짜리 있는 분이죠. 성리학의 거두였고, 자, 동인의 학문적 그리고 정신적 지주였어요. 조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남사림이 많았는데 이 영남이라고 하면은 경상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김효원이 중심이 되어서 동인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에 비해 서인은 율곡 2입니다. 자, 우리 5,000원권에 있는 분이죠. 이분도 성리학의 거두야. 이황하고 이이가 성리학의 거두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에 가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두 사람을 좀 더 배울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서인과 관련된 인물은 이이다. 그리고 이 성원이 학문적 정신적 지주였고 기호살림이 많았습니다. 이 기호 쪽이라고 하면은 경기도 쪽 그리고 충청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김효원과 대립하고 있었던 그 심의겸이 중심이 되게 되죠. 자, 이렇듯 붕당 정치는 서로 간에
견제와 비판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붕당 정치가 변질이 돼서 서로 상대당을 아예 다 죽여버리거나 아예 정치 집권에서 다 몰아내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긴 합니다만, 조선 초기에는 자 붕당 정치가 실시된 그래도 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 쪽, 그리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동인, 그리고 이조전랑이라는 이 자리를 두고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붕당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동인 얘기했었지? 그 동인이 자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을 하게 돼요. 왜 분열하게 되느냐? 정철의 처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그쵸. 그 고등학생들을 괴롭히는 그 관동별곡, 가사문학을 쓴 대표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은 서인 출신이야. 자, 서인인데 기축 옥사로 동인을 대거 숙청을 했거든요. 자, 그 이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 정철이 선조의 심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유배를 가야 되는데 이때 동인들이 정철을 씹어먹으려고 했어요. 한쪽은 정철을 씹어먹으려고 하고 한쪽은 그래도 좀 봐주자 라는 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정철의 처벌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쪽이 바로 북인이고, 정철을 그래도 좀 봐주자라고 생각한 쪽이 바로 남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고요, 동인이.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고, 우리 임진왜란 배울 겁니다. 자, 이 임진왜란 때 북인들이 이병장으로서 많이 참여해서 공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이때 광해군이 선조 대신 많은 일을 하잖아요. 자, 광해군과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광해군과 북인의 이 정치를 마음에 하지 않았고 중립 외교 정책 그리고 폐모살제의 이유를 들어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 서인이 북인을 아예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남인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은 조선 후기 예성논쟁, 황국 그리고 탕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뉜 이유는 정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동인 내부 이견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여기 남인과 북인 이 부분인데, 이 서인도 이제 숙종 초에 소론과 노론으로 구분이 되게 돼요. 자, 이것도 붕당 정치 변질 부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붕당 정치 초기에 동인하고 서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동인이 정철 문제 때문에 북인, 남인으로 나뉘게 되고, 이 북인, 남인 싸우다가 북인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나중에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고 북인을 숙청. 이때는 북인이 이제 아예 역사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북인은 이제 광해군 때까지만이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붕당정치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사화로 인해서 살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지만 정계로 진출했고, 이 살림 세력이 나중에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자, 여기에 이제 이조전랑과 외척 처리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은 안 했어요. 이걸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조전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이 붕당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볼 부분은
임진왜란 부분인데요. 임진왜란의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조선 침략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는 붕당 정치로 인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 일본은 어떠했느냐? 자,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자, 그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일본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싸워와가지고 애들이 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 반대 세력 불만이 너무나 많아. 자, 그래서 이걸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왜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지만 이게 다 무력으로 통일한 게 아니야. 일부는 그러니까 강압과 외교,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술수를 통해서 통합한 세력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걔를 힘으로 굴복을 한 게 아니라 말로써 굴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포함한 나머지 다이묘 세력을 아직 믿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세력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 정벌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는 내가 대륙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를 품게 된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일본이 이렇게 전국을 통일하고 있을 때 조선은 어떠했느냐? 군역 제도가 개판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개판이 되게 되느냐? 이때 반군 수포가 문란해지고 그리고 대립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요. 대립이라는 것은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군대를 대신 가는 거야. 원래 가야 되는 인물이 안 가고 돈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거야. 대립이라는 거. 뭐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군역 제도가 굉장히 문란했으면은 그러면은 군대는 어떨까? 군대도 개판이겠죠. 자, 이런 와중에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군역 제도의 문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최고 강군, 수군을 강군으로 만든 한 인물이 있죠. 그가 바로 이순신입니다. 자,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차근차근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미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 그리고 그의 예상처럼 일본은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로 하는 1군을 선봉으로 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1군 고니시 유키나가 한자로 소소행장의 부대는 부산 진성을 단숨에 함락시키고 정발을 전사시켜요. 그리고 바로 파죽지세로 위로 올라가 동래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도 부산 진성에서 좀 막아줬고 동래성에서 좀 막아줬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오느냐? 충주까지 옵니다. 이때 조선 선조는 이 사실을 알고 이때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을 보내지만 신립이 탕금대, 여기 충주 있죠.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이라는 무리한 전략을 써서 결국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군 8천이었는데 모두 다 죽고 신립도 탕금대에 빠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신립이 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조는 결국 한양을 버리고 저기 몽진을 하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양은 20일 만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조선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병들이 각지에서 거병을 하였고 이제 이순신이 바다에서 승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